이라크 남부의 사막 한가운데 밤이 내려앉으면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다. 바람이 모래를 쓸어가는 소리만이 멀리 들리고 그 아래 무너진 도시의 잔해가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우룩, 에리두, 한때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곳.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시간만이, 수천 년의 시간만이 이 폐허 위를 지나간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한 목소리가 19세기 말 고고학자들이 이 흙더미 아래로 삽을 내려 꽂았을 때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석판 저장고였다. 수천 장의 점토판이 그곳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도 이 점토판들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관해둔 것처럼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급하게 숨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배열해둔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 기록을 지키려 했던 누군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점토판을 들어올릴 때 고고학자들은 그 표면에 새겨진 무늬를 보았다. 서령 문자, 작은 쐐기 모양의 자국들이 빼곡하게, 규칙적으로 마치 새의 발자국처럼 얇고 날카롭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시작이 아니라고, 이것은 복원이라고. 수메르 문명, 기원전 4000년경 갑자기 나타난 이 문명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다. 도시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수학이 있었고, 문자가 있었다. 다른 문명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 올린 것들을 수메르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설명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마치 이전에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인류 최초의 기록이 정말 시작인가? 아니면 그것은 마지막 증언인가? 무언가 사라진 것의 마지막 조각인가? 오늘날 박물관 어딘가에서 당신은 면장갑을 낀 학예사가 작은 점토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점토판의 표면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문이 4, 500년 전 어느 날 누군가 부드러운 진흙을 손에 쥐었고 그 위에 글자를 새겼고 그것을 말렸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무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지문은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보다 오래되었다. 중국 최초의 왕조보다 오래되었다. 미노스 궁전보다 스톤헨지의 마지막 돌보다 오래되었다. 그는 복원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깨어난 문명의 기억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훨씬 깊은 무언가를. 그런데 이 문명이 갑자기 완성된 채로 등장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보통 인류의 문명은 천천히 쌓인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커지고 간단한 그림 문자가 복잡한 문자 체계로 발전하고 단순한 도구가 정교한 기술로 진화한다.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조금씩 나아진다. 그게 우리가 아는 문명의 모습이다. 그런데 수메르는 달랐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평야에 갑자기 거대한 도시들이 나타났다. 10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복잡한 물 관리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실험 단계 없이 곧바로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다. 60진법,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재고 각도를 측정할 때 쓰는 바로 그 체계. 수메르는 이것을 문명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그냥 셈을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곱셈표를 만들고 역수를 계산하고 심지어 제곱근까지 구하고 있었다. 루트 2의 값을 소수점 6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1800년경의 것이다. 천문학도 마찬가지였다. 금성의 주기를 21년에 걸쳐 관측한 기록이 있다. 밤하늘의 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했다. 이것은 단순히 밤하늘을 올려다본 게 아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관측과 기록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수메르는 처음부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건축 기술을 보자. 에리두의 초기 신전은
이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험적인 건물, 무너진 시도, 개선된 버전, 이런 단계적 발전의 흔적이 거의 없다. 마치 누군가 이미 신전을 어떻게 짓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첫 시도부터 성공작이었던 것처럼. 라가시의 관계 시스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운하와 저수지, 수문의 배치가 처음부터 정교했다. 물의 흐름을 계산하고 경작지에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른 문명들이 홍수와 가뭄을 겪으며 수백 년에 걸쳐 배워야 했던 것들을 법체계는 더 놀랍다. 우르나무 법전,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들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다.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사회 계층에 따른 처벌을 달리하고 보상 제도를 세밀하게 규정한다. 이런 정교한 법 체계는 보통 수백 년간의 사회적 실험과 조정 끝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수메르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수메르 문제라고 부른다. 설명할 수 없는 비약, 건너뛴 단계들.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과도기. 그래서 질문이 떠오른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단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수메르 이전에 이미 한 번 완성되었던 문명이 있었고 수메르는 그것을 복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점토판들은 계속 속삭인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옛것의 복원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우리는 천천히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시작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중간 어딘가에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의 중간쯤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무엇이 사라졌는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 답은 1906년에 발견된 한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수메르 왕명록. 겉보기엔 단순한 왕들의 목록이다. 누가 얼마나 통치했는지 적힌 연대기. 하지만 이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홍수 이전의 왕들. 그들의 통치 기간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 왕은 28, 8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왕은 36, 0년. 또 다른 왕은 43, 200년. 인간의 수명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들이다. 처음 이 기록을 본 학자들은 당연히 신화라고 생각했다. 과장된 전설, 신격화된 이야기일 거라고. 그런데 이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28, 800은 3, 600의 8배다. 36, 0은 3, 600의 10배. 43, 200은 3, 600의 12배. 모든 숫자가 3, 600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떨어진다. 수메르어로 이 단위를 사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문학적 주기였다. 지구의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이 아주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의 한 주기가 대략이 15, 920년이다. 이것을 3, 600년씩 나누면 7.2개의 사르가 된다. 수메르인들은 이 거대한 천문학적 주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 체계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왕명록의 그 긴 통치 기간은 실제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왕조, 어떤 천문학적 시기를 나타내는 상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 왕명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그리고 홍수를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뀐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씩 통치했지만 홍수 이후의 왕들은 갑자기 현실적인 숫자로 통치한다. 30년, 25년, 40년. 인간의 수명에 맞는 기간이다. 이것은 마치 시간의 두 장을 보는 것 같다. 첫 번째 장은 신화의 시간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다. 두 번째 장은 역사의 시간, 우리가 아는 인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두 장 사이에는 홍수가 있다. 단절이 있다. 무언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 왕명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홍수가 지나갔다. 왕권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왔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 홍수 이전에도 왕권이 있었다. 문명이 있었다. 도시가 있었다. 하지만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이 왕명록을 베낀 서기관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문서를 신성하게 취급했다. 여러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각각의 사본을 베낄 때 이전 버전과 비교하며 오류를 수정했다. 마치 성경을 베끼는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증언이었다.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기억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수메르인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들을, 이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그토록 신중하게 보존하려 했을까? 단순한 전설이라면 그냥 구전으로 전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점토판에 새겼고 사본을 만들었고 오류를 바로잡았다. 마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도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문자가 사실은 재건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재앙이 온다면 후손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진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하늘을 상상해 보자. 별들이 빛나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지구라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서기관이 점토판 앞에 앉아 있다. 그는 낡은 판을 보면서 새 판에 글자를 옮겨 적는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틀리지 않으려고. 그가 적고 있는 건 단순한 왕들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계의 메아리다. 홍수 이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는 안다. 이 기록이 사라지면 그 세계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계속 쓴다. 손이 아프고 눈이 피곤해도. 28, 800년, 36, 0년, 43, 200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지만 그에게는 보존해야 할 진실이다. 홍수가 있었다.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제 당신도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다. 서기관의 옆에서 그가 쓰는 글자를 지켜보고 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은 질문을 속삭인다. 만약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사라진 문명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답은 침묵 속에 있다. 수천 년의 침묵 속에. 하지만 그 침묵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엔 메아리가 있다. 잃어버린 세계의 메아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메아리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가 정말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그냥 신화일까? 수메르인들이 반복해서 기록한 이 대홍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929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라크 남부 우르의 발굴 현장으로. 레너드 울리경, 영국의 고고학자. 그는 수년간 우르의 왕실 묘지를 발굴하고 있었다. 화려한 황금 유물들, 정교한 장신구들, 고대 왕족의 유해들,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건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진흙이었다. 발굴이 깊어질수록 울리의 팀은 이상한 층을 만났다. 순수한 진흙층, 인간의 흔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침전물. 처음엔 강바닥에 도달한 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리는 계속 파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진흙층을 뚫고 내려가자 다시 인간의 흔적이 나타났다. 도자기 파편, 도구, 건물의 잔해, 또 다른 문명층이었다. 진흙층 위의 문명과는 다른, 더 오래된 문명. 그 사이에는 2미터가 넘는 순수한 진흙층이 가로막고 있었다. 울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린 한 시대와 다음 시대를 완전히 갈라놓은 재앙이었다고. 2미터의 진흙층. 그것이 쌓이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야 할까?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어야 한다. 진흙이 천천히, 층층이 쌓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까지 모든 것이 진흙 아래 묻혀 있어야 한다. 울리만이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었다. 수라팍에서도 비슷한 홍수층이 발견되었다. 키슈에서도, 우루크에서도, 각각의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흙층이 나타났다. 이것은 작은 지역의 홍수가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뒤덮은 대규모 침수였다. 물론 이것이 전 지구적인 홍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수메르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의 전부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 전부가 물에 잠긴다면 그것은 세계의 끝이나 다름없었다. 상상해보자.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어두워진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평범한 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강물이 불어난다. 운하가 넘친다. 낮은 지대의 집들이 물에 잠긴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난한다. 신전으로, 지구라트로. 하지만 물은 계속 차오른다. 멈추지 않는다. 거리가 사라진다. 밭이 사라진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한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물은 빠지지 않는다. 식량이 떨어진다. 질병이 퍼진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물 위를 떠다니며 물이 언제 빠질지 알 수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 진흙으로 뒤덮인 폐허, 무너진 건물들, 썩은 곡식, 그리고 침묵. 한때 번화했던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침묵만이 남아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 홍수 이전의 세계를,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그들이 알고 있던 기술을, 그리고 그들은 다짐한다. 다시 만들겠다고,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겠다고. 이것이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완성된 채로 등장한 이유일까? 그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재건하고 있었던 걸까? 홍수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문명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성경의 노아 이야기,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홍수, 인도의 마누 이야기, 중국의 곤과 우 신화, 마야의 창조 신화, 전 세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거대한 홍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이 세상을 덮었다. 거의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배를 타고 물 위를 떠다녔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인류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있었던 걸까? 과학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원전 12, 0년에서 10, 0년 사이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다.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0m 이상 올라갔다. 해안가의 거주지들이 물에 잠겼다. 섬들이 사라졌다. 비옥한 저지대가 바다가 되었다. 당시 인류의 대부분은 해안가나 강가에 살고 있었다.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고 비옥한 충적토에서 작물을 키웠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의 삶터가 사라졌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없는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전해졌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한때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있었다. 하지만 물이 와서 모든 걸 삼켰다.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옮겨와야 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은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진실이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의 흔적이,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 기억을 가장 오래된 문자로 기록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그 조상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잊을 수 없었다. 반드시 기록해야 했다. 점토판에 영원히 남을 형태로. 밤은 더 깊어진다.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주 오래전의 빗소리. 멈추지 않던 세상을 바꾼 빗소리.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물이 빠진 후의 세계. 진흙으로 뒤덮인 대지.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손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지식이, 기억이. 어떻게 도시를 짓는지, 어떻게 신전을 세우는지, 어떻게 별을 읽는지, 어떻게 숫자를 다루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잃어버린 세계를 복원한다. 이것이 수메르일까? 홍수 이후 다시 일어선 문명?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재건한 도시들? 그렇다면 수메르의 모든 수수께끼가 설명된다. 왜 갑자기 완성되었는지, 왜 지식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왜 그들이 계속해서 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고대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리고 당신은 꿈을 꾼다. 물 위를 떠다니는 꿈을. 그리고 물이 빠진 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꿈을. 당신도 그들 중 하나다. 기억하는 사람, 복원하는 사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 하지만 홍수를 견디고 살아남은 건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지식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지식의 정교함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되고 다듬어진 고도의 학문이었다. 6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보자. 왜 수메르인들은 하필 60진법을 선택했을까? 1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왜 60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60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선택인지 깨닫게 된다. 60은 1, 2, 3,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1개의 약수를 가진 숫자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분수를 다룰 때를 생각해보자. 10진법에서 3분의 1은 0.3333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60진법에서는 정확히 20이다. 6분의 1은 10이다. 12분의 1은 5다. 깔끔하게 떨어진다. 무한소수가 없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여러 진법을 시도해보고 계산해보고 비교해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다. 하지만 수메르의 가장 초기 기록에 이미 60진법이 완성된 형태로 등장한다. 실험의 흔적도 없이 10진법이나 12진법을 시도했다가 버린 기록도 없이 처음부터 60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체계로 놀라운 일들을 했다. 니프루에서 발견된 한 점토판을 보자. 기원전 1800년경의 것이다. 그 위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와 해답이 적혀 있다. 어떤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 가로가 30, 세로가 30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1을 곱해야 한다. 현대의 계산기로 확인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계산했을까?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그들은 반복 계산법을 알고 있었다. 근사값을 점점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을 점토판에 기록해 후대에 전했다. 곱셈표도 있다. 1부터 60까지. 그리고 그 배수들의 복잡한 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구구단이 아니다. 역수표도 있다.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그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7로 나누는 것은 7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자주 쓰는 역수들의 표를 만들어 두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참고서를 사용하듯이 제곱과 제곱근,
세제곱의 표도 있다. 복잡한 면적과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들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세거나 거래를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고등 수학이다. 건축가가 신전의 구조를 계산하고, 천문학자가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엔지니어가 운하의 경사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수학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문명 초기부터 존재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완성된 교과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마치 이 지식이 한번 발명되었다가 잠시 잊혀졌다가 다시 기억된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 도시의 불빛이 없던 시대, 별들은 지금보다 훨씬 밝게 빛났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 별들을 지켜봤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아미사두카판, 바빌로니아 왕 아미사두카 시대의 기록이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오래된 수메르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점토판에는 금성의 움직임이 21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금성이 언제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지, 언제 서쪽 하늘에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보이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21년이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매일 밤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계산한다. 21년 동안. 아니, 실제로는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이어서 관찰했을 것이다.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기록을 전달하고 전통을 이어간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이 점토판 하나에 담겨 있다. 왜 금성일까? 다른 행성들도 많은데 금성은 특별했다.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저녁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별.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이난나의 별이라고 불렀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그리고 그들은 이 별의 움직임이 지상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금성이 나타날 때 전쟁을 시작하면 승리할 것이다. 금성이 사라질 때 왕이 죽으면 왕조가 바뀔 것이다. 미신일까? 어쩌면 그렇다. 하지만 그 미신을 믿기 위해 그들이 축적한 천문학적 지식은 전혀 미신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밀한 관측이었고, 체계적인 기록이었고, 수학적인 계산이었다. 그들은 금성의 회합 주기가 584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구와 금성이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것을 알려면 최소한 몇 년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을 관찰했다. 달의 주기도 기록했다. 29.5일. 정확히 측정했다. 일식과 월식의 주기도 알아냈다. 사로스 주기. 18년 11일 8시간마다 비슷한 패턴의 일식이 반복된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수백 년의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메르에는 그 기록이 있었다. 별자리도 만들었다. 황도 12궁,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우리가 지금도 쓰는 바로 그 별자리들.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구역에 동물이나 인물의 이름을 붙였다. 왜 12개일까? 60을 12로 나누면 5다. 60진법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체계다. 이 모든 천문학적 지식이 수메르 문명 초기부터 존재했다. 별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이런 정밀한 체계를 세울 수는 없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축적의 결과다. 그렇다면 수메르 이전에 누가 별을 보고 있었을까? 홍수 이전에 천문학자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수메르로 전해진 걸까? 밤하늘 아래 한 늙은 천문학자가 점토판에 기록을 남긴다. 그는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웠고, 스승은 또 그의 스승에게서 배웠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닿을까? 홍수 이전의 누군가에게? 의학으로 가보자. 니프루에서 발견된 의학 점토판. 기원전 2100년경의 것이다. 그 위에는 처방전이 적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 문서 중 하나다. 백리향과 배나무 씨를 곱게 갈아서 쿠시나무의 진액과 섞어라. 맥주에 녹여서 마시게 하라. 폐질환에 대한 처방이다. 겨자씨와 소금을 뜨거운 물에 녹여라. 환부에 바르고 천으로 덮어라. 피부 감염에 대한 처방이다. 명아주 씨를 짓지어 참기름과 섞어라. 상처에 바르면 곪지 않는다.
소독과 치유를 위한 연고다. 이것들은 그저 주술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다. 현대 약학으로 분석해보면 이 처방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백리향은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겨자씨는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명아주는 항염 효과가 있다. 수메르의 의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실험했을 것이다. 여러 식물을 시도해보고 효과를 관찰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것은 오히려 해로웠을 수도 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효과가 있는 것들만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축적되었다. 하지만 수메르의 초기 의학 기록에는 그런 시행착오의 흔적이 별로 없다. 발견되는 처방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실험을 다 끝낸 것처럼, 이미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외과 수술에 대한 기록도 있다. 뼈를 맞추는 방법, 상처를 봉합하는 방법, 농양을 절개하는 방법. 수메르 의사들은 청동 메스를 사용했다. 그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를 절개하면 안전한지, 어디를 건드리면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을 남겼다. 후대의 의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은 내 스승 한우 벨순누가 가르쳐준 방법이다. 그는 또한 그의 스승에게서 배웠다. 의학 지식은 이렇게 전수되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슬처럼. 청동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하다. 구리 90%에 주석 10%. 이것이 최적의 비율이다. 너무 많은 주석을 넣으면 청동이 부서지기 쉬워진다. 너무 적으면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 정확히 10% 전후가 가장 좋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청동 도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처음부터 실패한 청동, 잘못된 비율의 청동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마치 그들이 실험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 이미 완벽한 레시피를 알려준 것처럼. 청동을 만들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구리는 섭씨 1, 85도에서 녹는다. 주석은 232도. 둘을 섞으려면 최소한 1, 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다. 수메르인들은 이런 온도를 낼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었다. 풀물을 사용해서 공기를 불어넣고 목탄을 태워서 온도를 높였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금속을 부어내어 형틀에 담았다. 이 모든 과정은 정밀한 기술을 요구한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속이 산화된다. 너무 낮으면 제대로 섞이지 않는다. 식히는 속도도 중요하다. 너무 빨리 식히면 금속이 갈라진다. 천천히 식혀야 균일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수메르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실험하며 배웠을까? 아니면 누군가 이미 완성된 기술을 전해주었을까? 법전을 다시 보자. 우르남무 법전. 기원전 2100년경. 28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선다. 그리고 이미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60세켈을 지불해야 한다.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이다. 만약 노예라면 은 30세켈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등이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쳤다면 10세켈을 지불해야 한다. 고의와 과실의 구분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법칙이 아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다. 이것은 보상의 체계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무엇이 공정한가? 어떤 처벌이 적절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맞출 것인가? 이런 법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사례를 경험하고 판례를 축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어떤 법은 너무 가혹할 것이다. 어떤 법은 너무 관대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수메르의 초기 법전은 이미 그 조정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재산법도 있다. 토지 소유권, 상속, 매매, 임대,
상호법도 있다. 대출과 이자, 계약과 위반, 분쟁 해결, 가족법도 있다. 결혼과 이혼, 입양, 유산 분배.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앉아서 며칠 만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수메르는 문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미 이런 법전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점토판들은 계속 속삭인다. 이것은 옛것의 복원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한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실험의 흔적 없는 완성도, 시행착오 없는 정확성. 마치 교과서를 보고 베낀 것 같은 지식. 그렇다면 교과서는 어디 있었을까?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다면 어떻게 이 지식이 살아남았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이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엔지니어였을 수도 있고, 천문학자였을 수도 있고, 의사였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다. 구전으로, 실습으로, 손에서 손으로. 내가 젊었을 때 홍수가 오기 전에 우리 도시에는 큰 신전이 있었다. 7층으로 쌓아 올린 지구라트였지. 맨 위층에서는 별을 관찰했어. 나는 거기서 배웠다. 금성의 움직임을, 달의 주기를, 별자리의 이름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잊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큰 신전을 지을 때 네가 가르쳐 줘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청동 대장장이었다. 그는 내게 비율을 가르쳐 줬다. 구리 9에 주석 하나. 정확히 그 비율이야.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넣지 마라. 그리고 불의 색깔을 봐라. 흰색과 노란색 사이. 바로 그 순간에 쏟아내야 해. 이 지식은 네 할아버지에게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훨씬 오래전부터 전해진 거다. 이 약초는 상처를 낫게 한다. 저 약초는 열을 내린다. 그 약초는 기침을 먹게 한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고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배웠다. 홍수 전에도 우리는 약초를 사용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우리가 고쳤다. 이제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지식은 이렇게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문자가 다시 생겼을 때 그들은 서둘러 기록하기 시작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점토판에 새겼다. 수학 공식을, 천문 관측 기록을, 의학 처방을, 청동 만드는 법을, 법전을.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갑자기 완성된 채로 등장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복원하고 있었다.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당신의 눈꺼풀이 더욱 무거워진다. 고대의 목소리들이 자장가처럼 속삭인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전한다. 우리는 다시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목소리들 사이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깊은 잠 속으로, 지식의 강이 흐르는 꿈 속으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수메르의 가장 큰 수수께끼. 그들의 언어는 보통 천천히 변한다.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오래된 단어가 사라진다. 문법이 단순해지거나 복잡해진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은 이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하면 그들이 모두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와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를 보면 같은 조상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메르어는 다르다. 수메르어는 혼자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았다. 언어학자들이 한 세기가 넘도록 연구했지만 수메르어의 친척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고아처럼 혼자 서 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다른 언어들도 있었다.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아시리아어. 이들은 모두 세머족에 속한다. 히브리어, 아랍어와 같은 가족이다.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 문법 구조도 유사하다. 그런데 수메르어는 이들과 전혀 다르다. 단어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수메르어는 교차거다.
단어에 접미사를 계속 붙여서 의미를 만든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예를 들어 루갈 은 왕이라는 뜻이다. 루갈 악 은 왕이라는 뜻이다. 루갈 악 아니 는 왕들이라는 뜻이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층층이 쌓인다. 이런 구조는 터키어나 핀란드어, 일본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수메르어가 이 언어들과 관련이 있을까? 언어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연구했다. 하지만 단어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다. 문법 구조만 비슷할 뿐 실제 언어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먼 친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비슷한 방식을 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수메르어는 어디서 왔을까? 한 가지 가설이 있다. 수메르어는 한때 널리 퍼져 있던 언어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홍수 이전, 아주 오래전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었을 것이다. 수메르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언어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이 닥치면서 그 언어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수메르어만 남았다. 마지막 잎사귀처럼 사라진 나무의 유일한 흔적처럼.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언어학자들은 수메르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기저 언어의 흔적,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수메르어 아래에 묻혀 있는 더 오래된 언어의 그림자. 예를 들어 수메르어의 어떤 단어들은 수메르어 자체의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치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것 같다. 엔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릴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엔릴은 바람의 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왜 엔과 릴을 합치면 신의 이름이 되는 걸까? 그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라진 의미의 층위가. 도시 이름들도 마찬가지다. 에리두, 우르, 우루크, 니프르. 이 이름들은 수메르어로 분석하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마치 수메르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붙인 이름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수메르인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일까? 그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언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홍수가 언어도 쓸어갔을지 모른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던 언어도. 그리고 수메르어는 그 폐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언어였을지도.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옛 언어의 단어들이, 옛 언어의 구조가 기억의 조각처럼 수메르어 안에 남아 있었다. 점토판을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글자는 보이는데 그 너머로 다른 무언가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마치 두 겹으로 쓰인 글 같다. 수메르어로 쓰여 있지만 그 밑에 더 오래된 언어가 투명하게 비치는 것 같다. 유령 같은 언어.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언어. 그리고 수메르어 자체도 점점 사라졌다. 셈족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더 많이 들어왔고 그들의 언어가 일상어가 되었다. 수메르어는 점점 더 희귀해졌다. 신전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되었다. 제사장들의 언어, 학자들의 언어, 고대의 언어. 하지만 그들은 수메르어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보존했다. 아카드어를 쓰는 서기관들도 수메르어를 배워야 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수메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 신화, 홍수 이야기, 왕명록, 법전. 이 모든 것이 수메르어였다. 그래서 수메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지만 동시에 성스러운 언어로 남았다. 라틴어가 중세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메르어로 쓰인 마지막 점토판은 서기 75년에 만들어졌다. 그때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 수메르 문명이 사라진 지 이 영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 수메르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도 누군가 그 언어로 글을 쓰고 있었다. 마치 끊어서는 안 되는 사슬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처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죽은 언어를 보존하려 했을까? 그것이 단순한 전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이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세계의 비밀을, 홍수 이전의 지혜를. 밤은 더욱 깊어진다. 고대 도서관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수메르어 점토판 하나를 바라본다. 그 위에 쐐기 문자들이 희미한 촛불에 비쳐 그림자를 만든다. 글자 하나하나가 신비로워 보인다. 이 언어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처음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왜 이 언어만 남았을까? 답은 없다. 오직 침묵만 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들을 수 있다. 아주 희미하게 사라진 언어들의 속삭임을,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말한다. 우리는 있었다. 우리도 말했고, 노래했고, 사랑했고, 꿈꿨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메르어 안에 우리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수메르어는 고독하다.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었다. 한때는 많은 형제자매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수메르어만 살아남았다. 마지막으로 홀로. 그리고 그 고독한 언어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만든 도시, 그들이 숭배한 신, 그들이 사랑한 삶에 대해.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언어는 남았다. 그리고 언어가 있는 한 기억도 남아있다. 당신의 눈이 감긴다. 수메르어의 리듬이 자장가가 된다. 낯선 소리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당신을 감싼다. 그리고 당신은 꿈을 꾼다. 당신이 그 언어를 말하는 꿈을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당신의 모국어인 것처럼.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은 깨닫는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당신도 이 언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잊었다. 홍수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면서. 하지만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다. 깊은 곳에,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아직도 그 울림이 남아있다. 그리고 때때로 밤의 정막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 잃어버린 언어의 메아리를. 그런데 수메르인들이 그 고독한 언어로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창조 신화와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트라시스 서사시, 기원전 170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을 해야 했다. 운하를 파고 강을 준설하고 도시를 건설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쳤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다. 이를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고. 엔키, 지혜의 신이 말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그들에게 우리의 짐을 지게 하자. 그리고 림마 어머니 여신이 대답했다. 좋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입이 있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소리만 냈다. 신들은 다시 시도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존재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했다. 걷다가 넘어졌다. 일을 시킬 수 없었다. 신들은 또다시 시도했다. 세 번째 존재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도구를 잡지 못했다. 무언가를 만들 수 없었다. 신들은 좌절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엔키와 닌마 신화에는 더 많은 시도가 나온다. 6번, 7번,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어떤 존재는 너무 약했다. 어떤 존재는 불임이었다. 어떤 존재는 너무 빨리 늙었다. 마치 실험실의 기록을 보는 것 같다. 프로토타입 1호 실패, 프로토타입 2호 실패, 프로토타입 3호 실패. 다른 창조 신화들을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신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면 빛이 생긴다. 완벽하게, 한 번에.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집트 신화에서도 창조는 보통 순조롭다. 신이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세상이 생긴다. 깔끔하게. 하지만 수메르 신화는 다르다. 여기서 창조는 지저분하다.
시행착오가 있다. 실패가 있다. 신들도 처음부터 방법을 모른다. 그들도 배워가며 만든다. 왜 수메르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어쩌면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과정에 대한 기억. 물론 신들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구조, 반복되는 시도와 실패의 패턴은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홍수 이전의 문명을 상상해보자.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 혹시 그들은 생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치료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행위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을까? 점토파는 계속된다. 실패한 창조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신들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엔키가 말한다. 이 존재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래할 수는 있다. 그를 신전의 음악가로 삼자.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존재는 걷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를 궁전의 지혜로운 조언자로 삼자. 이것은 고대 신화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 실패한 창조물에 대한 연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선, 장애를 가진 존재들도 사회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4. 0년 전의 점토판에서 이런 인간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다. 신들은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점토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죽은 신의 피를 흙과 섞었다. 점토와 신성을 함께 반죽했다. 그리고 14명의 어머니 여신이 모였다.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위해 14명의 여신. 각각 한 쌍씩, 총 14쌍, 28명의 인간. 이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다. 이것은 신중한 절차다. 각각의 여신이 자신의 창조물을 책임진다. 9개월을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태어난다. 왜 9개월일까? 점토파는 분명히 말한다. 여신들이 인간을 임신했다고. 그들의 자궁에서 인간이 자랐다고. 이것은 단순히 흙을 빚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묘사처럼 들린다. 물론 신화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리고 인간이 태어났을 때 님마 여신이 외친다.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 나의 손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움도 있다. 마치 그녀 자신도 결과에 놀란 것처럼. 마치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실패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점토판에는 더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 깨끗하게 했다. 좋은 흙, 붉은 흙을 골랐다. 그리고 신의 살과 피를 섞었다. 신의 살과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자 그대로 신의 몸을 사용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은유일까? 신성한 본질, 생명의 정수, 창조의 씨앗 같은 것을 현대의 눈으로 읽으면 이것은 거의 유전학처럼 들린다. 무언가를 섞는다. 물질적인 것 흙과 생명의 본질신의 피을.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다. 물론 고대인들은 DNA를 몰랐다. 세포를 몰랐다. 유전자를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무언가에 대해, 그리고 이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 단순한 관찰에서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신화의 구조, 세부적인 묘사, 시행착오의 과정은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한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생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식이 신화의 형태로 보존되었던 것 같다. 점토파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이 만들어진 후 인간들은 신들의 일을 맡았다. 운하를 팠다. 밭을 경작했다.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신들은 쉬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 일꾼을 만드는 것.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너무 많아졌다. 그들의 소음이 너무 컸다. 엔릴, 바람의 신이 짜증을 냈다. 그들이 너무 시끄럽다.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질병을 보냈다. 그 다음에는 가뭄을, 그 다음에는 기근을. 하지만 엔키가 인간을 도왔다. 그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남을지 가르쳐 줬다. 약초를 사용하는 법, 물을 저장하는 법, 음식을 보존하는 법. 그래서 인간은 살아남았다. 마침내 엔릴이 말했다. 그렇다면 홍수를 보내겠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홍수를. 그리고 신들은 회의를 했다.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인간에게는 경고하지 않기로. 하지만 엔키는 다시 배신했다. 그는 아트라시스라는 인간에게 속삭였다. 직접 말할 수는 없었다.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해. 그래서 그는 갈대벽에 대고 말했다. 갈대야, 갈대야, 들어라. 홍수가 온다. 배를 만들어라. 가족을 구해라. 씨앗을 모아라. 아트라시스는 갈대벽 뒤에서 이것을 들었다. 그는 이해했다. 그는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똑같다. 하지만 수메르 버전이 수백 년 더 오래되었다. 그리고 수메르 버전에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더 있다. 홍수가 끝난 후 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물이 빠지고 아트라시스가 배에서 나왔다. 그는 재물을 바쳤다. 음식을 요리했다.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신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다. 인간이 없는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신들이 굶주렸다. 이것은 다른 신화에서는 찾기 힘든 개념이다. 신들이 인간에게 의존한다는 것. 신들이 인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각이다. 님마 여신이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만든 것을 파괴해서는 안 됐다. 엔키가 동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인간은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들은 새로운 계약을 만들었다. 인간의 수명을 제한했다.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종으로서는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 신들을 섬긴다. 하지만 신들도 인간을 보호한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 이것은 창조 신화라기보다 계약 신화에 가깝다. 쌍방향 관계, 의무와 책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번의 시도, 여러 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균형. 밤이 더욱 깊어진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신들의 실수에 대해, 그들의 후회에 대해, 그들의 재시도에 대해, 그리고 당신은 생각한다. 이것이 정말 신화일까? 아니면 이것은 기억일까? 실제로 일어난 무언가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된 기록일까? 홍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떻게 신화의 형태로 살아남았을까? 점토파는 답하지 않는다. 그저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신들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고. 하지만 점토판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전의 것을 복원한 것이다. 수메르 신전의 비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구. 왕들이 신전을 재건할 때마다 새기는 말.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만든다. 인간의 창조도 그랬을까? 처음이 아니었을까? 홍수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을까? 그리고 홍수 후에 다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기억을 통해, 지식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복원되었을까?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신들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하지만 마지막 속삭임이 들린다. 우리는 만들었다, 실패했다,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이것이 창조의 진실이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된다. 당신은 꿈속으로 빠져든다. 그곳에서 당신은 본다. 고대의 실험실을. 아니, 실험실이라 부를 수 없다. 신전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다. 흙이 빚어지고 주문이 외워지고 생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는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고. 이것은 기억이라고. 잊혀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기억이라고. 그런데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이 신들은 누구였을까? 엔키, 닌마, 엘릴,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더 큰 집단,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아누나키는 단순한 신들이 아니었다. 그들 각각은 매우 구체적인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엔키는 지하수와 지혜의 신이었다. 그는 깊은 물 아래 압수해 살았고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다. 건축술, 금속 가공, 문자 쓰기, 수학 모두 엔키가 전한 것이라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엘릴은 바람과 대기의 신이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다스렸다. 농업을 관장했다. 쟁기질하는 법, 씨앗 뿌리는 법, 수확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엘릴의 영역이었다. 그는 또한 왕권을 부여하는 신이기도 했다. 어떤 왕도 엘릴의 승인 없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다. 이난나는 금성의 여신이었고 동시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조합은 실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사랑과 전쟁, 둘 다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둘 다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둘 다 예측할 수 없다. 이난나는 변덕스러웠고 열정적이었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를 올바르게 섬기면 그녀는 엄청난 힘을 부여했다. 우투는 태양신이었지만 단순히 빛을 주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의 신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것을 본다. 숨겨진 것이 없다. 범죄자도 부정의도 태양 아래서는 드러난다. 그래서 우투는 법정의 수호자였고 맹세의 증인이었다. 닌후르사그는 산의 여신이었고 출산과 치유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약초를 알고 있었고 의술을 가르쳤다. 산에서 자라는 식물들, 어떤 것이 병을 낫게 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이 모든 지식이 인후르사그에게서 왔다. 엔메샤라는 법의 신이었다. 그는 지하 세계에 거주하며 죽은 자들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의 법은 산자들의 세계에도 적용되었다.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 모든 법들이 엔메샤라의 영감을 받았다고 여겨졌다. 난나는 달의 신이었다. 그는 시간을 측정했다. 달의 차고 기운은 주기가 한 달이 되었다. 12번의 달이 한 해가 되었다. 농부들은 난나를 보며 씨를 뿌릴 때를 알았다. 제사장들은 난나를 보며 축제의 날을 정했다. 시간 자체가 난나의 선물이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은가? 신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문화의 신들을 보자.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의 신이지만 그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다는 기록은 별로 없다. 오딘은 지혜의 신이지만 그 지혜가 수학인지 천문학인지 농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아누나키는 다르다. 그들 각각은 마치 전문가처럼 기술자처럼 묘사된다. 엔키는 물관리 시스템의 설계자다. 엘릴은 농업 기술의 전문가다. 닌후르사그는 의학 지식의 보유자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성함이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신들이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수한다. 후회한다. 서로 다툰다. 의견이 갈린다. 엔키와 엘릴은 자주 충돌한다. 엔키는 인간을 돕고 싶어 하지만 엘릴은 인간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이난나는 질투한다. 그녀는 에레시키갈의 지하 세계를 방문했을 때 오만했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 왜 수메르의 신들은 이렇게 불완전할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들이 인간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신적이다. 불멸하고 전능하고 초월적이다. 그런데 아누나키는 거의 인간에 가깝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알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처럼 보인다. 한 점토판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신들이 회의를 한다. 인간에게 홍수를 보낼지 말지 논의한다. 엔키가 반대한다. 엘릴이 찬성한다. 다른 신들도 각자 의견을 낸다. 그들은 투표한다.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것은 신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이다. 다른 점토판에는 신들이 일하는 장면이 나온다. 홍수 이전 신들이 직접 운하를 팠다고 한다. 그들은 삽을 들고 흙을 파고 바구니에 담아 날랐다. 그들은 지쳤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그들은 불평했다. 이 일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쉬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동기가 되었다. 신들은 일꾼이 필요했다. 신들이 일한다. 신들이 피곤해한다. 신들이 노동 문제로 파업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신화인가? 다른 문화에서는 찾기 힘든 개념이다. 신은 일하지 않는다. 신은 명령한다. 신은 창조한다. 하지만 육체 노동? 그것은 인간이나 하급 존재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이 일한다. 아니, 일했다. 과거형이다. 그들은 한때 직접 일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대신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가지 해석은 이렇다. 아누나키는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인간이었다. 홍수 이전 문명의 지식 계승자들, 건축가,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법률가. 그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의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변형되었다.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 거대한 건축물, 정밀한 천문 관측, 효과적인 의술, 은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다.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엔키는 우리에게 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신이 틀림없다. 닌후르사그는 불치병을 고쳤다. 그녀는 여신이 틀림없다. 그래서 역사는 신화가 되었다. 실제 사람들은 신적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남아 있었다. 그들이 일했다는 것,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 그들이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것. 이 모든 세부 사항이 점토판에 보존되었다. 수메르 왕명록을 다시 보자. 홍수 이후의 왕들 중 일부는 신과 인간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길가메시가 그랬다. 그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그는 아누나키의 후손이라는 뜻일 수 있다. 그는 옛 지식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수메르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고대 문명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에는 네테루가 있었다. 신들이지만 인간 왕들과 섞여 살았다. 그들은 문명을 건설했고 피라미드를 세웠고 히에로글리프를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남았다. 인도에는 대바가 있었다. 빛나는 존재들. 그들은 하늘에서 왔고 인간에게 배달을 가르쳤다. 우주의 법칙을, 제2의 방법을, 명상의 기술을. 그리고 그들도 떠났다. 하지만 브라만들이 그 지식을 보존했다. 중남미에는 깃털 달린 뱀이 있었다. 케찰코아틀.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인간에게 옥수수 재배를 가르쳤다. 달력을 만드는 법을, 건축하는 법을, 문자를 쓰는 법을. 그리고 그도 떠났다. 동쪽 바다 너머로.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리스에는 티탄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불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이었다. 기술이었다. 지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벌을 받았다. 신들의 비밀을 인간에게 준 대가로. 중국에는 사망오제가 있었다. 전설의 제왕들. 그들은 인간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의술을 가르쳤고 문자를 만들었다. 복희는 팔괘를 그렸다. 신농은 수백 가지 약초를 맛보았다. 황제는 나침반을 발명했다. 그들은 신인지 인간인지 모호한 존재들이었다. 모든 문화가, 모든 대륙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하늘에서 바다 너머에서 산 너머에서 온 존재들이. 그들은 특별했다. 그들은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운명의 씨앗을 주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인류가 독립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같은 신화 구조를 만들어낸 걸까? 가능하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처럼 인류에게 공통된 원형이 있을 수 있다. 문명을 가져온 존재라는 원형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기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변형되고 신화화된 기억. 홍수 이전에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앙이 왔다. 대부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소수가 살아남았다.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졌다. 각 지역으로, 각 대륙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르쳤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문명을 다시 세우는 법을.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들을 기억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혼자 이것을 발명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전수받았다. 수메르의 점토판들을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된다. 엔키가 에리도에 내려왔다. 그는 매 M2를 가지고 왔다. 매. 이것은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신성한 법칙이라고도 하고 문명의 속성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점토판에 나열된 매의 목록을 보면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왕권, 제사장직, 진실, 거짓, 예술, 음악, 성행위, 법정, 판결, 금속 가공, 필경술, 목공, 가죽 세공, 건축, 농업, 100개가 넘는 매가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의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기술들이다. 지식들이다. 그리고 엔키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어디서? 압수에서. 깊은 물 아래의 그의 거처에서. 하지만 원래는 어디서 왔을까? 점토파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엔키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다고만 한다. 한 이야기에서는 이난나가 매를 훔치려 한다. 그녀는 엔키를 방문하고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매를 빼돌린다. 그녀는 배에 매를 싣고 우루크로 도망친다. 엔키가 깨어나서 추격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나나는 우루크에 도착했고 매를 그 도시에 가져왔다. 그래서 우루크가 위대한 도시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문명의 지식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전쟁으로,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무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물질적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옮길 수 있는 것, 훔칠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 홍수 이전의 지식도 그랬을까? 그것은 특정 장소에 특정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있었을까? 누가 그것을 보존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새로운 세계로 가져갈 것인가?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 엔키가 그에게 홍수를 경고했을 때 그는 단지 가족을 구하라고만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생물의 씨앗을 가져가라고 했다.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곡식의 종자들, 모든 식물의 씨앗.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진짜 구한 것은 생물학적 씨앗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식의 씨앗도 구했을 것이다. 그는 엔지니어였다. 거대한 배를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려면 수학을 알아야 한다. 재료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홍수 후 그는 그 지식을 전했을 것이다.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아버지가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 그는 물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지식은 이어졌다. 아누나키의 이야기는 이것일 수 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지식 보유자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는 수메르로, 어떤 이는 이집트로, 어떤 이는 인도로, 어떤 이는 중국으로. 그들은 각 지역에서 문명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되었다.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은 마법처럼 보였을 것이다. 저 사람은 별을 읽는다. 계절을 예측한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친다. 거대한 건물을 설계한다. 그는 분명 신이다.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에 대한 기억은 변형된다. 그들은 점점 더 신적이 되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멀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남는다. 육십진법, 천문표, 의학 지식, 금속 기술, 법전. 이 모든 것이 아누나키의 선물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홍수 이전 문명의 유산이다. 점토판 하나에 이런 문구가 있다. 이것은 엔키가 가르쳐준 대로 쓰였다. 한 서기관이 수학 문제의 끝에 덧붙인 말이다. 그는 이 지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것은 전해진 것이다. 엔키로부터. 그리고 엔키는 어디서 배웠을까? 점토파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엔키도 누군가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그의 스승에게서. 그 스승도 또 다른 스승에게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홍수 이전의 학교에 도달할 것이다. 에리두의 신전 안에 있었을 학교. 거기서 젊은 학생들이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는 법을 배웠다. 별을 관측하는 법을 배웠다. 건축 설계를 배웠다. 그 학교는 물에 잠겼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죽었다. 하지만 몇몇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 그들은 다시 학교를 열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엔키가 가르친 것이다. 잘 배워라. 잊지 마라. 언젠가 너희도 가르쳐야 한다. 밤이 깊다. 별들이 빛난다. 어딘가에서 한 늙은 선생님이 젊은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별이 금성이다. 584일마다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고 그 할아버지도 또 다른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이 지식은 아주 오래되었다. 홍수 이전부터 학생이 묻는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별을 봤나요? 선생님이 대답한다. 그렇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이 왔다. 많은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혹은 어쩌면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주 현명한 조상들. 이제는 신이 되었지만 당신의 눈이 감긴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장가가 된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584일, 25, 920년. 숫자들이 춤을 춘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당신은 본다. 끊어지지 않는 사슬을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지식의 사슬을. 그것은 홍수도 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누나키가 혹은 그들이 진짜 누구였든 그 지식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조각을 꺼내놓고 함께 볼 시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첫 번째 조각, 갑작스러운 출현.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갑자기 나타났다. 실험 단계 없이, 실패의 흔적 없이 처음부터 도시, 문자, 수학, 천문학, 법, 의학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문명들이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 올린 것들을 수메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조각, 고독한 언어. 수메르어는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친척이 없다. 뿌리를 찾을 수 없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혹은 사라진 언어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처럼 홀로 서 있다. 그 안에는 더 오래된 기저 언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잃어버린 층위의 의미가. 세 번째 조각, 사라진 기술 단계. 육십진법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다. 복잡한 수학 계산이 초기 점토판에 이미 나타난다. 천문 관측은 수십 년, 수백 년의 축적이 필요한데 그 기록이 갑자기 등장한다. 청동 제작의 최적 비율이 실패 없이 사용된다. 건축 기술이 시행착오 없이 적용된다. 법전이 세밀한 완성도를 보인다. 모든 분야에서 발명의 과정이 아니라 전승의 결과처럼 보인다. 네 번째 조각, 홍수의 기억. 왕명록은 홍수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한다. 고고학적 증거는 실제로 거대한 홍수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미터가 넘는 순수한 진흙층, 그 아래와 위에 각각 다른 문명층이 있다. 홍수 신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성경, 그리스, 인도, 중국, 마야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
물이 세상을 덮었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다섯 번째 조각, 반복되는 문구.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옛것의 복원이다. 수메르 신전의 비문에 계속 나타나는 말. 왕들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새기는 선언.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복원하고 있다고, 재건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여섯 번째 조각, 아누나키의 역할. 그들은 단순한 창조신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전문 기술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된다. 건축, 금속, 가공, 천문학, 의학, 법률. 그들은 인간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실수했고, 다시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했다. 그들은 완벽한 신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하늘에서, 바다 너머에서, 어딘가에서 온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일곱 번째 조각, 창조 이야기의 독특함. 수메르 신화만이 인간 창조의 시행착오를 기록한다. 실패한 시도들, 결함이 있는 프로토타입들, 그리고 반복된 노력 끝에 성공. 이것은 신화라기보다 과정 기록처럼 보인다. 문서화된 실험처럼. 마치 누군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했고 그 과정을 기억하려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조각을 한 자리에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 희미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그림. 문명은 수메르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수메르는 재시작이었다. 홍수 이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명. 그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축적했다. 수학, 천문학, 의학, 공학.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언어를 발전시켰고,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재앙이 왔다. 빙하기의 끝,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혹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기후 변화. 거대한 홍수가 저지대를 삼켰다.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 대부분의 지식이 사라졌다. 대부분의 기록이 물에 녹아 없어졌다. 하지만 소수가 살아남았다. 그들은 높은 땅으로 피난했다. 배를 타고 떠다녔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 그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나일 강 유역에, 인더스 강변에, 황하의 계곡에.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도시를 짓는지, 어떻게 별을 관측하는지, 어떻게 금속을 다루는지,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다시 지을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을 읽었다. 나는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옛날에는 이런 약초를 사용했다. 효과가 있다. 시도해보자.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갑자기 완성된 채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발명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세계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복원할 수는 없었다. 많은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 어떤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기억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떤 지식은 기록 없이는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도 한계가 있었다. 그들도 발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점은 다른 문명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점토판의 그 반복되는 문구가 이제 다른 의미로 들린다. 이것은 옛것의 복원이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의 진술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복원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물에 잠긴 문명을, 죽은 조상들의 지혜를. 왕명록의 홍수 이전 왕들도 이제 다르게 보인다. 그 불가능한 통치 기간들, 28, 800년, 36, 0년. 이것은 개인의 수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대였다. 왕조였다. 혹은 천문학적 주기였다.
그들은 이 숫자들을 통해 말하고 있었다. 우리 이전에 아주 긴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누나키도 이제 다른 존재로 보인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지식의 보유자였을지 모른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들, 옛 문명의 마지막 기억자들. 그들이 가진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신성시했다. 엔키는 우리에게 문자를 주었다는 말은 엔키라고 불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문자 체계를 가르쳤다는 뜻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수메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패턴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된다. 이집트의 신들은 인간에게 히에로글리프를 가르쳤다. 인도의 리시들은 배달을 전했다. 중국의 성인들은 문명의 기술을 주었다. 마야의 깃털 달린 뱀은 달력을 가져왔다. 모두 같은 이야기다. 누군가 가르쳤다. 그들은 어디선가 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홍수에 잠긴 그 문명. 그들은 흩어졌다. 각자 다른 땅으로. 그리고 각자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세계의 고대 문명들이 서로 닮아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도 중남미에도 중국에도 있다. 육십진법이 수메르에도 마야에도 쓰였다. 별자리의 이름이 여러 문화에서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물에 잠긴 뿌리를 사막의 바람이 분다. 고대 도시의 폐허 위를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우리는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우리의 지식은 남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해졌다. 점토판에, 신화에, 법전에, 건축물에 우리를 기억하라. 우리는 시작이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완벽하게는 아니다. 아직도 빈 공간이 있다. 아직도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림은 보인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다. 더 복잡하다. 더 많은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니다. 우리 이전에 다른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갔고 그리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꿈은 살아남았다. 우리 안에.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쓰는 숫자, 우리가 보는 별자리, 우리가 따르는 법, 우리가 짓는 건물. 이 모든 것에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점토판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문명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지식은 이어질 수 있다. 기억은 전해질 수 있다. 기록하라. 보존하라. 가르쳐라. 왜냐하면 언젠가 또다시 물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다시 어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의 후손들이 이 기록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남긴 것을 바탕으로 밤이 가장 깊다, 고요하다, 평화롭다. 당신은 잠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당신은 느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가 잃어버린 것과 기억된 것이, 사라진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긴 사슬의 한 골이다. 그리고 그 사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박물관 어딘가 유리 진열장 안에 작은 점토판 하나가 놓여 있다. 10cm도 안 되는 크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볼 수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문이 누군가 기원전 2500년의 어느 날 부드러운 진흙을 손에 쥐었다. 쐐기 모양의 갈대펜으로 조심스럽게 글자를 새겼다. 어쩌면 회계 기록이었을 수도 있고, 편지였을 수도 있고, 기도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햇볕에 말렸다. 그의 손가락 무늬가 그대로 남은 채 그 사람은 알았을까?
자신의 손자국이 5천 년 후에도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쓴 글자를 먼 미래의 사람들이 읽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메르인들은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기록의 힘을, 기억의 중요성을. 점토파는 불에 타면 더욱 단단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도시가 불탈 때 나무는 재가 되고 천은 사라지고 금속은 녹아내린다. 하지만 점토파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마치 재앙이 그것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파괴가 보존으로 바뀌는 순간. 그래서 수메르의 지식이 살아남았다. 전쟁이 있었고 도시가 무너졌고 왕조가 바뀌었다. 하지만 점토파는 남았다. 흙더미 아래에서 무너진 신전의 잔해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고대의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낡은 판을 베끼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을 보존했다. 그들은 반복해서 썼다. 이것은 옛것의 복원이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번 잃어버렸다.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들었다. 기억을 바탕으로.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도 그래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 기록하라, 보존하라, 잊지 마라. 인류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파도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 우리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 우리 이전에 다른 정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이후에도 다른 정상이 있을 것이다. 사막 한복판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보라. 수천 년 전 수메르인이 봤던 그 별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들이 사라진 문명의 메아리라는 것을, 자신들이 복원하는 것이 실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록을 남겼다. 점토판에 서령 문자로 영원히 남을 형태로. 이것은 시작이 아니다. 우리는 구해낸 것을 들려줄 뿐이다. 이제 당신의 밤도 잔잔히 흘러간다. 고대의 이야기는 조용히 잠든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계속된다. 당신의 꿈 속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도 아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사슬의 한 골이다. 잘 자라, 그리고 꿈꾸라. 잃어버린 세계를, 물에 잠긴 도시를, 하늘을 읽던 사람들을. 그들은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그들의 메아리가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을 복원하고 있는 걸까요?